여러분, 혹시 요즘 은행 다니실 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예전보다 서류를 더 꼼꼼히 확인하고 큰 돈을 입출금할 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지 않나요?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의 재정 관리를 도와드리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선량하고 성실하게 사신 분들이 단지 몰라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돈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우리의 모든 거래를 분석하는 시대가 온 거죠. 이런 변화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생각하시다가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어르신 한 분이 손자 대학 등록금을 도와주시려고 매 학기마다 500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죠. 손자가 공부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도와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몇 년 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왜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보내는지,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당황스러우셨죠. 손자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셨거든요.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전문가 도움도 받아야 했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했다면 이제는 컴퓨터가 숫자와 패턴으로 판단합니다. 컴퓨터는 감정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송금이라는 데이터로만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선한 의도가 오해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변화를 무작정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변화이기도 하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평생 모아온 소중한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숨기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복잡해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결과 지금은 모든 금융 거래가 기록되고 분석됩니다. 은행 거래, 카드 사용, 부동산 매매, 해외 송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정말로 탈세를 하려는 사람들은 잡아낼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무 잘못 없는 일반인들도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거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단순히 송금이라고 적지 말고 3월 생활비, 병원비 지원, 결혼 준비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물어봤을 때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입니다. 큰 돈이 움직일 때는 그 이유와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병원비라면 진료비 영수증을, 결혼 자금이라면 청첩장을, 집 수리비라면 견적서를 말이에요. 이런 준비가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필수가 되었어요. 마치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변화를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공정한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편법을 써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일이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준으로 관리받게 된 거죠.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더 안심하고 금융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명확하고 정직하게 거래하고 필요한 서류는 잘 보관하고 의심스러운 일은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까지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신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해주세요. 이런 실용적인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가족 간의 돈 거래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녀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손자, 손녀에게 용돈도 주고요. 하지만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60대 중반의 어머니가 20대 후반 딸에게 매달 350만 원씩 2년간 보내주셨어요. 딸이 신혼초라 생활이 어려웠거든요. 어머니는 딸이 안정될 때까지만 도와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규칙적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매달 정확히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보내다 보니 계획적인 거래로 보였던 거죠. 게다가 총액이 8,400만 원이나 되다 보니 증여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다행히 이 가족은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딸의 신혼 초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예를 들어 남편의 취업 준비 기간 동안의 통장 내역이나 월세 계약서 같은 것들을 모두 준비해 두셨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생활비 지원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족을 도와줄 때도 그 이유와 기간을 명확히 해두라는 것입니다. 둘째,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도와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의 결혼 자금을 도와준다면 간단한 메모라도 남겨두세요. 딸 결혼 준비금으로 1천만 원 지원, 2025년 3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가능하면 받는 사람도 간단한 확인서를 써주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계좌 사용 방법입니다. 요즘은 누가 실제로 그 계좌를 사용하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0대 사업자분이 세금을 아끼려고 대학생 아들 명의로 사업 수익을 받고 계셨어요. 아들은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으니까 세율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시스템은 아들의 실제 생활 패턴을 분석했어요. 대학생이 매월 받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곳에서 결제하는지 보니까 실제로는 아버지가 그 돈을 쓰고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결국 이분은 미신고 소득으로 처리되어 원래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정직하게 신고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교훈은 간단합니다. 계좌는 반드시 실제 사용자 명의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명의를 빌리는 건 이제 매우 위험한 일이 되었어요. 세 번째는 현금 사용 패턴입니다. 현금을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사용 방식에 따라 의심받을 수 있어요. 한 어르신이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80대 할머니가 증손자 돌잔치 축하금으로 200만 원을 준비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에 큰 돈을 뽑기가 부담스러우셔서 40만 원씩 5번에 나눠서 뽑으셨거든요. 문제는 이 할머니가 평소에는 10만 원, 20만 원 정도밖에 안 뽑으시던 분이었다는 점이었어요. 갑자기 며칠 연속으로 40만 원씩 뽑으시니까 이상한 패턴으로 보인 거죠. 다행히 돌잔치 초대장과 축의금 봉투를 보관해 두셨던 덕분에 쉽게 해결됐지만
만약 그런 증거가 없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현금이 필요할 때는 차라리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하세요. 그리고 큰 금액을 현금으로 쓸 때는 그 용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시고요. 네 번째는 소득과 지출의 균형입니다. 신고한 소득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으면 당연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60대 후반의 한 분이 연금 300만 원으로 생활한다고 하시면서 매달 500만 원 가까이 쓰고 계셨어요. 자주 여행도 다니시고 좋은 식당도 가시고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시고요. 시스템에서 보니까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소득이 있나 하고 의심하게 된 거죠. 조사해 보니 이분은 10년 전에 받은 퇴직금을 조금씩 써가면서 생활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끔 주식 투자로 수익도 내고 계셨고요. 다행히 모든 자료를 잘 보관해 두셨던 덕분에 문제없이 해결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해두는 것입니다. 퇴직금, 보험금, 상속받은 재산 등으로 생활하신다면 그에 대한 증명 서류를 잘 보관해 두세요. 다섯 번째는 반복되는 거래 패턴입니다. 같은 사람과 비슷한 금액으로 자주 거래하면 주목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매달 지인에게 100만 원씩 빌려주고 계셨어요. 그 지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주신 거였는데 2년 넘게 계속되다 보니 총액이 2,500만 원이 넘었어요. 문제는 차용증 같은 서류 없이 그냥 도와주는 마음으로 계속 보내주셨다는 점이었어요. 시스템에서는 이걸 정체불명의 반복 송금으로 본 거죠. 결국 돈을 받은 분이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서 문제가 더 커졌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차용증을 쓰고 이자도 정해두고 상환 계획도 명확히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서류를 남겨두세요. 금액이 작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사이에 뭘 그런 걸 따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서라도 명확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동산 거래입니다. 집을 사고 팔 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70대 어르신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입하셨는데 그 돈의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현금으로 생활하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월급도 현금으로 받고 돈도 집에 모아두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큰 돈의 출처를 증명할 서류가 거의 없었던 거죠. 결국 가족들의 증언과 오래된 통장 내역, 보험, 해지 증명서 등을 모아서 겨우 해결했지만 정말 힘든 과정이었어요.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두세요. 적금 해지, 보험 해지, 다른 부동산 매각 등 모든 과정을 서류로 남겨두시고요. 일곱 번째는 해외 거래입니다.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받을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시거나 해외 여행비를 환전하실 때도 그 용도를 명확히 해두세요. 특히 큰 금액을 자주 보내면 더욱 주목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거래입니다.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시고 인터넷 뱅킹도 사용하시죠. 이런 디지털 거래들도 모두 기록되고 분석된다는 걸 알아두세요. 특히 온라인으로 큰 금액을 자주 거래하시거나 가상화폐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이용하실 때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대적인 금융관리의 여러 측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 관리입니다. 모든 중요한 금융 거래에는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을 기록해 두세요. 단순히 송금이라고 적지 마시고 손자 학원비 지원, 딸 의료비 도움, 아들 전세자금 일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이런 기록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통장 거래할 때마다 간단한 메모장에라도 적어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분의 경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70대 중반의 할머니가 10년 넘게 모든 가족 간 거래를 일기장에 기록해 오셨어요.
오늘 둘째 아들 이사비로 500만 원 도와줌. 막내딸 아이 학용품비 10만 원 이런 식으로 날짜와 함께 꼼꼼히 적어 두셨거든요. 나중에 상속 문제로 복잡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기록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돈이 증여였고 어떤 돈이 일시적 지원이었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덕분에 가족 간 오해도 없이 모든 일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어요. 두 번째는 서류 보관입니다. 중요한 금융 관련 서류들은 최소 10년은 보관하세요. 병원비 영수증, 부동산 계약서, 보험 관련 서류, 적금 통장 등 모든 것이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 보관이 어려우시다면 요즘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어요.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촬영해서 자녀분들이나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백업을 맡겨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모든 중요 서류를 스캔해서 손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두셨어요. 나중에 집에 화재가 나서 서류를 모두 잃었을 때 손자가 보관하고 있던 디지털 파일 덕분에 모든 증명이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는 투명한 거래 습관입니다. 돈을 주고받을 때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받는 사람도 그 성격을 이해하도록 해주세요. 특히 큰 금액일 때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사업 자금을 도와준다면 그게 증여인지 투자인지 대출인지를 명확히 정하세요. 투자라면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대출이라면 언제까지 갚을 건지, 이자는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한 가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 부모님이 30대 아들의 카페 창업에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세무 문제가 생기면서 그 성격을 명확히 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이 가족은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아들이 부모님께 정식으로 사업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부모님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했어요. 그래서 투자금이 아니라 사업 참여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인 재정 점검입니다. 1년에 2번 정도는 본인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어떤 소득이 있고 어떤 지출이 있으며 신고해야 할 것들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연금, 임대소득, 금융소득, 부업소득 등이 있으시다면 더욱 꼼꼼히 챙기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누적되면 큰 돈이 되고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현금 거래 관리입니다. 현금 사용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사용 패턴과 기록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큰 금액을 현금으로 쓸 때는 그 용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현금 영수증을 받는 습관을 들이시고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간단한 메모라도 남겨두세요. 3월 15일 전통시장 제수용품 구입 60만 원 이런 식으로 날짜와 용도, 금액을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전문가와의 소통입니다. 복잡한 금융 문제나 큰 거래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세무사, 변호사, 재정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으면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비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먼저 공공기관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세무서나 구청에서도 기본적인 상담은 받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재정 관련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특히 상속이나 증여 관련해서는 미리 가족 회의를 통해 방향을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의 돈 문제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왜 형만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주나? 부모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시나? 이런 감정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도와주는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여덟 번째는 건강한 금융 습관 유지입니다. 정기적인 저축, 적절한 보험 가입, 합리적인 소비 등 기본적인 금융 원칙들을 꾸준히 지켜나가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수 있으니 비상자금을 충분히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상자금의 출처도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아홉 번째는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이해입니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많이 사용하시죠. 이런 디지털 거래들도 모두 기록되고 분석된다는 걸 알아두세요. 온라인으로 큰 금액을 자주 거래하거나 새로운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상품은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결정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기본은 정직함입니다. 편법을 쓰려고 하거나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면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세금을 아끼려고 복잡한 방법을 쓰는 것보다는 정직하게 신고하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들은 전문가와 상의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정직한 금융 생활이 필수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안전하고 현명한 재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더 유용한 콘텐츠를 만드는 소중한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풍요롭고 안전한 노후를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